자, 오늘은 그 한국 근대 수학사 중에서 한국 근대 수학의 개척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보기를 먼저 전체 화면으로 합시다. 전체 화면. 자, 먼저 한국 근대 수학은 개척자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안종화라는 그 과거를 붙은 분이 그 근대 수학, 이제 그 조선 산학의 마지막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18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이제 이상설 선생이 18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전반에 조선 산학을 이해하고 거기에 근대 서양 수학을 이해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술이라는 책을 쓴 것이 바로 조선 산학에서 이제 근대 서양 수학으로 넘어가는 그 볼더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근대 수학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근대 서양 수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상설 선생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설 선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주소에 들어가 보면은 그 동영상으로 소개된 내용을 볼 수가 있지요. 한번 실제로 줘볼까? 컨트롤 V. 자, 여기에 가서 보면 이상설 선생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요약해서 이미를 한 번씩 둘러보았죠. 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이상설 선생은 그 젊은 나이에 10대 중반에 그 학습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때는 한문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 법학들을 공부했고 특히 법학과 수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신학문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언급된 기록들이 있는데 대한매일신보를 책임지고 있던 베델은 이상설을 신구학문을 겸비한 당대 제일 가는 학자로 평가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문장은 이상설 씨는 대한에서 학문으로 최정상급이니 일찍이 학문적 소양이 비길 바 없이 뛰어나서 동서 학문을 독파했는데 성리 문장 외에도 특히 정치, 법률, 수학 등의 학문이 부강의 발판이 되는 학문임을 일찍이 깨달았다 하고 신문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국 계몽운동에 가담했던 이관직의 우당 이회영 선생 일기, 실기와 또 박은식 선생 또는 장석혁 선생 그리고 중국인 관설제 등이 남긴 이상설 평설에 일관된 요지는 이상설이 특히 법학과 수학에 관해서는 대가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설이 수학을 공부한 시기는 늦어도 1885년 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는 한국 수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한국 수학사에서 신구 수학이 조선의 산학과 서양의 그 현대 수학이 양립, 병행된 그런 중첩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고종 25년 1883년에도 산사 이전 전통적인 산학자들을 공무원으로 17명을 뽑았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이미 그 당시에는 그 전통적인 전통적인 산학 체제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양의 근대 수학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믹스업이 되는 그런 단계였던 겁니다. 이상설은 신구수학 교체의 시기 중에 신구수학이 양립, 병행한 중첩기에 수학을 학습을 한 셈입니다.
윤병석의 논문에 기록된 아래의 평가는 이상설의 수학적 식견의 수준을 가름할 수 있는 단적인 예인데,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이상설이 제1인자로 칭송되고 또한 가장 먼저 학계의 서구 수학을 수용한 인물인 것 같다. 그 무렵에 일본에서 지형 측량을 배우고 돌아온 남순이가 수학으로는 이름이 높았으나 고등수학에 있어서는 이상설이 독보적인 존재로 이상설을 능가하지 못했다. 즉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조차도 한국에서 스스로 공부한 이상설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가 논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1886-7년경에 이미 술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한 으로 알려지는데, 인하대 역사학과 윤병석 교수는 1984년 이상설이 1886년과 1887년 사이에 붓으로 쓴 수학책 수리의 존재를 처음 학계에 알렸습니다. 한국수학사학회회원인 오치한 씨를 통해서 이 책이 이상설 유품의 일부를 보관한 중앙대 이문원 명예교수의 부친이 소장해 온 것으로 최근 파악이 되어서 그가 쓴 수리의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이상설이 쓴 수리의 전반부는 중국 근대 수학책인 수리정원을 주로 이제 읽어가면서 본인이 아는 내용들은 그냥 간단하게 한 페이지가 있더라도 한 줄로 넘어가고, 본인이 모르는 새로운 좀 복잡한 내용이 있으면 그건 자세히 설명을 보태가면서 풀어 쓰고 하는 식으로 수리정원 이렇게 두꺼운 몇십 권이 되는 책을 소화를 한 겁니다. 거기에 보태서 후반부에는 수리정원에는 없는 근대 수학의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공면기하, 삼각함수 이런 내용들이.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서양에서 사용하던 기호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 조선 산서들은 대개 수리정원 책들을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자로 이제 중국식으로 그냥 표현해 오고 그냥 했던 데 비해서 완전히 그걸 탈피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또 수식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 수학을 쓰기 시작한 첫 번째 책이 이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몇백 년 전의 수학 내용이 아니라 현대적인 수학 내용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인 그런 책이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이. 처음에 이 책이 1984년에 이런 책이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 이 책을 그 당시에 보십시오. 이게 한문학자들이 보면은 도대체 이게 명분이라 그랬는데 무슨 명분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거기에 뭐 영육이 있고 뭐 차세, 호징 뭐 이런 소리가 써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덮어놓고 있었고, 수학자들도 이걸 쭉 보면 이 책을 보고 이게 수학책이라고 읽을 수 있겠어요? 이 명분이 뭐냐면 분수를 그 당시에 명분이라고 쓴 거예요. 분수. 그러니까 1980년대에 이 책이 소개가 됐는데, 한문학자들 또는 인문학자들도 이게 수학책인지를 몰랐고, 수학자들도 이게 수학책인지를 모르고 그냥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몇 년 전에 우리가 발굴해서 이 내용을 이제 분석해서 최근에 논문으로 소개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밝혀진 겁니다. 자, 1894년 조선의 마지막 과거의 대과에서 급제하여 한림학사에 제수된 후 이어 세자 시독관이 되었습니다. 이상설은. 그에게 탁지부 재무관 등의 벼슬이 주어졌으나 이상설은 관계에 나가지 않고 혼란한 시국을 바라보며 학문에 전념했습니다. 기려스필에 따르면 어려서 이상설이 배운 유학의 경지는 넓고 깊어 구한말의 대유학자 이건창이 말하기를 이상설을 율곡을 이을 대학자로 인정할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세에 결혼하여 10년 동안 과거 준비를 하면서도 이미 허버트라는 또 유경공원을 처음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양식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한, 관립학교에서 서양식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한 허버트와 교류하면서 서양어와 서양 과학을 학습하고 영어, 프랑스어를 익히면서 다양한 신학문을 익혔습니다.
이상설의 진정한 성각자적인 탁월성은 시국과 사회의 큰 전환을 살피고 곧 근대 사상과 근대 학문 전반에 대해서도 거의 독학으로 습득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상설은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파견된 독립열사 3인 중 1명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는 해외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구 학문의 높은 경지에 이른 당대 천재였던 것입니다. 이승만과 김구가 같이 시험 봐서 낙방한 조선의 마지막 과거 대과에 급제하였으며 27의 나이에 이미 성균관의 교수 겸 관장에 등용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불교, 법률, 정치, 경제, 사회, 수학, 과학, 철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당대 최고 수준의 학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어, 러시아어, 영어, 불어에 능통한 수재였습니다. 이상설의 진정한 성각자적 탁월성은 시국과 사회의 큰 전환을 살피고 곧 근대 사상과 근대 학문 전반에 대해서도 거의 독학으로 습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해방 후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의 회고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보제, 이상설의 호입니다. 또는 부제라고도 읽는데요. 그래, 하구는 나와 나의 형인 이회영을 비롯하여 남촌 3대 재능아로 꼽히던 이범세, 서만순, 조한평과 한학의 석학인, 조구영 등 쟁쟁한 인재들이었다. 나중에 대부분 정부에서 중추적인 일들을 하게 된 이들 하구들 중에서도 보제는 당연 선생격이었기에 그 문화생도 7, 8명이나 되었으니 그와 동문수학한 사람들은 17, 18명 정도에 이른다. 벌써 20대 초반에 이랬던 소리입니다. 박 교수의 사랑채를 중심으로 모인 유길준, 박영허, 서젤풀 등이 1870년대를 대표하는 개화개혁의 선두주자였다면 이들은 위에 언급한 사람들은 1880년대를 대표하는 최정의 차세대 엘리트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상설은 당대를 대표하는 유학자이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과학, 특히 근대 서양 수학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스스로 근대 서양 수학을 독학으로 학습하여 강의하고 수학 교과서를 저술하고 고종의 1895년 교육조서를 받들어 수학 과목을 정식으로 관립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도입하는 등 중요한 교육적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과학사학자 박성래 교수는 이상설을 한국 근대수학교육의 아버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894년 이상설은 25세의 나이로 치운 조선의 마지막 과거 대과 가보, 전시, 병과에 2위로 급제하여 한림학사에 제수된 후 세자 시독관이 되었습니다. 세자 시독관은 이제 왕자를 이제 가리키는 역할이죠. 이 과거에는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은 1851년 과거 대과에 장원 급제를 한 인재입니다. 를 1893년 상하이에서 암살한 홍종우도 합격을 한 과거입니다. 이 김옥균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3일 천하로 그 실패한 후에 일본에 도망가 있었는데 일본에 이제 도망가고 있던 것을 이 홍종우가 프랑스까지 유학을 갔다 오니 홍종우가 그 상하이로 유인해서 상하이에서 권총으로 피살을 하고 그래서 그 정부에 크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도 낮은 성적으로지만 합격을 한 겁니다. 과거에 합격한 이상설에게는 탁지부 재무관 등의 벼슬이 주어졌으나 이상설은 관계에 나가지 않고 혼란한 시국을 우려 속에서 관망하며 더욱 학문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후 성균관 교수, 성균관장을 이어서 한성사범학교, 이제 교육 체제가 완전히 서양식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많은 학교들이 소학교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럼 소학교에 선생님들을 배출해야 되고 거기서 가르치는 주요 과목이 수학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언어하고 수학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과학이.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들을 배출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긴 게 한성사범학교입니다. 이 한성사범학교가 당시 교장 1명, 교사 1명, 2명이 교사가 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여기 그 한성사범학교 교관, 또 국내부 특진관, 학부 협판, 법부 협판 등을 거치면서 이
일제 침략 야욕에 대항하면서 항일 구국 운동을 위하여 대한협동회가 조직되자 의장으로 추대되었고, 이준 열사는 부회장, 또 평의장에는 월남 이상재, 그 서무부장에는 독립운동을 하던 이동희, 또 편집부장에는 이승만 등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야말로 그 리더들이 같이 활동했던 그런 리딩 그룹이었던 셈이죠. 같이 독립운동을 하던. 1895년에 1896년 사이에 성균관장을 역임하면서 한 일은 최초로 성균관 경학과 교과과정의 수학과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교육이 그 산학자들, 이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가르쳐지기 시작하는 수학의 보편화가 일어난 겁니다. 즉 서양의 그 과학기술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과학교육에 근거를 두고 있고 과학교육이 수학교육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즉 수학이 보편적인 지식이 되면서 그거에 근거해서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게 서양의 19세기까지의 발전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바로 그런 보편적인 그런 사고, 지식이, 수학이 보편적인 사고, 보편적인 지식으로 된 것이 바로 이 수학이 모두에게 가르쳐지는 그런 과목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설은 그 외에도 성균관의 교수 임명제, 입학시험제, 졸업시험제를 실시하고 학기제와 주당 강의시간 수를 책정하는 등 제도상 근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인 성균관을 근대대학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런 연유로 대한제국 학부의 편집국장인 이규환은 그 수학의 당시의 권위자인 이상서 선생에게 학부에서 첫 번째 수학교과서 편찬시에 저자가 명시된 편찬시에 이 수학교과서를 저술해달라고 간곡히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설은 1900년 산순신서 1, 2권이라는 이름으로 수학 교과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저자가 명시된 한국 최초의 근대 수학 교과서입니다. 그전에는 근위사측 계산서 같이 그냥 일본 수학책을 그냥 베껴 와서 몇몇 수학은 모르는 전문 번역가들이 그냥 바꿔서 덧셈 뺄셈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책이 한 권하고 또 그 간단한 교과서,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책을 하나 빌려서 근위산술서라 해서 이제 간단히 쓴 저자도 없이 나온 책이 있어서 1895년에 학교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 학교에 급히 그냥 막 오자 탈자가 있는 상태로 그냥 만들어서 그 책이 쓰여졌는데 그거 갖고는 정상적인 그 교사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교과 가리키는 렉처 노트 등을 근거하고 또 일본에서 널리 쓰이는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수학 전문가한테 번역을 맡겨서 저자가 있는 첫 번째 제대로 된 수학 교과서가 나온 게 바로 이 산순신서입니다. 이 산순신서가 정부가 만들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일본에서 유학을 그렇다고 학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측량 기사로 가서 기술을 배우려니까 기술을 배우다 보면 수학을 알아야 되니까 수학을 조금 배우고 기술을 좀 배우고 그냥 온 남순이라는 사람도 급히 자기도 이제 수학책을 만들어서 이 산술신서 이후에 정선산학이라는 수학책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의학교에서 필요한 교재로 만든 책이고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제대로 만든 그야말로 첫 번째 근대수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처음 그래서 이 책은 교사를 위한 수학 교과서로 만든 것인데 근대사의 첫 수학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이상설이 맡은 셈입니다. 교과 과정을 만들고 그리고 교사들을 가리키고 실제로 교과서를 만들고 하는 첫 번째. 자, 그래서 어쨌든 요청을 받은 이상설이 자신의 책 서문에서 밝혔듯이 일본 수학자 우에노 기요시가 상야청, 이제 우에노 기요시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서양 수학책을 참고하여 일본어로 편집하고 또 교열한 근세산술 상권 중권을 중심으로 하여 그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고 조선의 상황에 맞게 대부분의 문제를 바꾸고 우리 상황에 맞는 문제들로 또 단위들도 다 계량형 단위도 한국에 맞게끔 다 고쳐서 그리고 필요한 설명들을 더 추가하면서 1900년
7월 20일에 발간한 책이 바로 교과서 산술신서입니다. 상권 상 1, 2권입니다. 이 책은 현존하는 저자가 명시된 최초의 근대 수학 교과서이며 동시에 한성사범학교에서 예비교사 교육용으로 쓰였듯이 순한소수, 순열 등을 포함하는 수준의 책으로 이후에 나오는 많은 초등학교 입문 수준, 초등학교 1, 2, 3학년한테 가리키는 수학 산술책들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조선어 수학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만주로 망명하기 시작한 동포들의 교육을 위하여 북간도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서전 서숙을 설립했고 또 당시 용정을 비롯한 북간도는 조선의 많은 이주민들이 터를 잡아 살고 있었는데 일본의 감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이상설이 사비로 구입한 학교 건물은 용정의 기독교 인사인 최병익의 집으로 건물 면적은 231제곱미터 정도의 규모의 학생 22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숙장은 이상설이고 또 운영은 이동영, 정순만 등이 맡아보였으며 교사는 이상설, 여조현, 김우영, 황다령 등이었습니다. 교사의 월급, 교재비, 학생의 학용품 등 일체의 경비는 이상설이 여기서 조선 통감부가 만들어지고 일제 침략이 노골화되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갖고 온 그 자기의 개인 재산으로 사재로 부담하였고 완전 무상교육이었습니다. 교과목은 역사, 지리, 수학, 정치학, 국제봉법, 헌법 등의 신학문을 가리켰으며 설립 초기에는 고등반인 갑반과 초등반인 을반으로 나누었으며 그 뒤에 3반이 되었는데 갑반에는 20명, 을반에는 20명, 병반에 34명으로 분반하여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세 반이 돼요. 이상설은 갑반에서는 자신이 쓴 산순시를 가르쳤고 우수한 학생들, 이미 기초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산순시를 가르쳤고 황다령은 역사와 지리, 김우용은 산수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여주는 한문, 정치학, 법학 등을 지도했습니다. 이상설은 근대사의 첫 수학 교과서의 저자와 수학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맡았던 셈입니다. 1904년 일제가 황무지 개청권을 요구하는 야욕을 드러내자 이상설은 침략성과 부당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완강히 저항하고 결국 이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그 이상설이 당시에 올린 상소문들입니다. 1905년 정부 참판에 발탁된 그는 을사늑약에 저항하는 순사직을 상소했고 그러나 실무 책임자인 참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인의 제지로 대신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한 사이에 을사오적의 찬성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본인은 그 을사늑약의 무효와 파기를 주장하며 을사오적의 처단을 주장하는 상소를 5차례나 올리고 이와 같이 1905년 10월 30일에 민영환의 순절 소식을 듣고 자신도 종로 거리에 나가 운집한 시민에게 울면서 국권 회복 운동에 걸게 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한 다음에 자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1906년 4월 마침내 조선 통감부가 설치되자 나라의 운명에 초연할 수 없었던 그는 일제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대한 철회운동을 주도하면서 본격적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국권을 찾지 못하면 다시는 고국 땅을 밟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살던 집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삼고 항일투쟁과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인천항에서 중국인의 상선에 올라 상하이로 갔고 그것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8월에 북간도 용정촌에 도착합니다. 이 용정촌은 당시 일제 탄압과 가난을 피한 조선인들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을사늑약 이후 만주로 망명하기 시작한 동포들의 교육을 위하여 서전서숙을 설립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서전서숙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던 이상설에게 고종은 이 다음과 같은 소임의 임명장을 보냈습니다. 이게 임명장인데 이 대황제는 칙령을 내려서
가로되 아국의 자국 독립은 이에 천하 열방이 공인하는 바라. 이에 여기 종 이품, 전 의정부 참판 이상설, 전 평의원 검사 이준, 전 주 러시아 공사관 참사관 이휘종을 특파하여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 나가서 본국의 모든 실정을 온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외교권을 다시 찾아 우리가 우리 우방과의 외교관계를 원만하게 하도록 바라노라. 짐이 생각건대 이번 특사들의 성품이 충실하고 강직하여 이번 일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임자인 줄 안다. 대한 광무 11년 4월 20일 한양 경성 경운궁에서 서명하고 옥새를 찍노라 하고 황제의 도장을 찍어서 임명장을 전달합니다. 이것을 이제 부사인 이준이 들고 그 이상설을 만나러 북간도에 가서 만나서 거기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그 헤이그까지 간 것입니다. 이상설은 고종의 밀사로 1907년 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헤이그에 가서 고종이 서명하지 않은 서류에 근거한 을사늑약은 무효이며 국제법에 어긋나게 일제가 1905년 강제로 조선의 외교권을 피탈하고 자주권을 강탈한 후 조선을 식민지화하려 하니 이를 공동으로 저지하자는 주장을 펴니다. 그러나 곧 일제 조선 통감부는 이상설에게 걸석 재판으로 사형을 선도하고 이상설을 따라갔던 이준과 이휘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종을 폐위시킵니다. 그들에게 독립운동을 지시하였다고. 이에 그는 귀국을 미루고 북간도와 러시아의 국경에서 독립운동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상설은 만주, 러시아, 유럽과 미주 지역을 넘나들며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과 해외 독립단체의 조직화에 힘쓰다 조국의 독립을 못쓰고 1917년 3월에 러시아 연해주의 니콜리스크에서 48세의 나이로 파란 많은 일생을 마칩니다. 이상설은 수학교육자 및 독립운동가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으며 이상설에게는 2005년 국가보훈처는 12월에 독립운동가로 그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 국가보훈처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이분의 6.25 때 이분의 아들이 납북돼서 북한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남한 정부는 이 가족이 북한에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무시하고 그러고서는 이걸 거의 이렇게 서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설의 이런 업적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 남북 화해 무드가 일어난 후에 비로소 그 업적들이 드러나게 되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이제 정상화되면서 러시아에서의 그 활동 상황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상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포상들이 늦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역사는 이상설의 일생을 독립운동가로만 기록한다. 그를 기념하는 만주 용정시 대성중학 역사관람관에도 나는 직접 이 만주 용정시가 만주에 길림성에 가서 연변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강연을 하고 시간을 내서 차를 대절해서 이 용정시까지 갔었어요. 용정시에 가서 이 대성중학에 직접 갔었어요. 여기가 시인 윤동주가 나온 학교예요. 여기에 역사관이 있어요. 그 역사관에 이상설 또 그리고 윤동주의 비도 있고 그리고 합니다. 직접 가서 이상설의 그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의 모습으로는 소개되어 있지만 수학교육자 이상설의 모습은 소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상설의 수학 관련 업적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적 전반이 거의 드러나지 않게 된 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고종이 파견한 헤이그 밀사 사건에 대한 일제 재판에서 수개로 언도되어 교수형의 처단을 받음으로써 이후 자신과 관련된 일체 행적을 적극 은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48세, 즉 그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과의 그 서신 교환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게 굉장히 그 사람들의 생사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위험한 자료였기 때문에 보안을 굉장히 조심하게 다뤘을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얘기를 해줄게요. 48세 연해주에서 죽으면서 그는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한 가운데 죽음이 임박하자 자신이 쓴 모든 글들을 다 태워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진 위험한 그런 나중에 그게 유출되면은 많은 사람이 생명의 위험을 처하게 될 그런 자료들을 다 태워버리고 자신의 주검을 화장해서 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가졌던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태워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쓴 술이란 책도 태워진 것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모아 불태우고 자신의 주검을 화장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7년 이준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오영섭 연세대 연구교수는 안중근 의사가 가장 존경한 인물이 최익현과 이상설이라고 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안중근이 이상설을 특별히 존경한 배경에는 이상설의 남다른 교육 철학과 교육 활동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도 재밌습니다. 안중근이 1909년 10월 26일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공판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열거한 이토의 15개 제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흥미롭게.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의 해외 유학을 금지시킨 죄,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운 죄, 라는 교육 관련 제목이 3가지나 되는 점은 이 안중근이 얼만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수학자 또는 수학교육자로서의 이상설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상설은 근대 수학을 깊이 이해한 성각자이며 특히 한국의 정규 고등교육과정에 최초로 수학을 필수 과목으로 도입한 인물이며 근대 수학교과서를 최초로 발간한 탁월한 수학교육자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1907년 4월 이상설의 고종의 밀사로 헤이그로 떠나자 서전서숙은 재정난을 겪게 되었고, 이상설이 헤이그 밀사로 서정서숙을 떠난 이후에는 조선 통감부가 간도 출장소를 만듭니다. 거기에. 그래서 일제 경찰들을 보내서 일제 감시와 방해가 심해지면서 학교를 문을 닫게 만듭니다. 이어서 더욱 강화된 일제 탄압으로 서전서숙은 1년 후에 문을 닫게 되고, 이상설에게 조선 통감부가 사형을 구형한 후 이상설의 수학 교과서 산술시설은 금서로 대우를 받다가 1910년 한일 병탄 후에는 다 수거돼서 다 불태워져 버립니다. 이상설이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난 후 충북 진천에 있던 이상설의 생가가 복원되고 이상설을 독립운동서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한국 독립운동의 큰 제목으로 꼽게 되었는데, 실제 한국 역사에서 그는 그의 진정한 선구자 역할은 한국 근대 수학교육의 시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다시피 이상설보다 이준열사가 나이가 거의 10살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은 자리를 보면 이분은 과거를 붙은 그야말로 고급 공무원이고, 이준열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법관 양선소를 그냥 졸업한 그런 하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그리고 학식의 수준이나 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이 당시에 그 역할이라든지 평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열사는 이제 한국 최초의 검사, 1호 검사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수유리에 가면 이분의 그 무덤이 아주 크게 잘 만들어져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상설이 붓으로 쓴 식물학, 한국 계몽초, 백승호초의 발굴과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한국 과학사에서 이상설의 역할도 최근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상설의 실제 동생인 이상익도 형의 영향으로 수학 선생님이 되어 휘문관에서 1908년 초등 근세산수를, 또 1909년에는 근세대수라는 수학책을 저술합니다. 보성중학교 교감, 한성사범학교 교관, 또 함경도 경성군에 있는 하밀학교의 교사, 또 공수학교의 학감을 역임하였습니다. 후에는 나라를 뺏기고, 그리고 일제 식민지가 된 후에는 수학
수학보다도 독립계몽운동에 앞서 이 월납 왕국사를 번역하여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왜 이 나라가 망했는지, 왜 그 이유를 찾고 다시 독립할 날을 준비하는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주소로 아마 이 내용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 식물학 책 쓴 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볼 수 있을 겁니다. 화학계몽초, 이상설이 과학을 공부하면서 쓴 화학계몽초 책에 대한 내용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쓴 백승호초라는 책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서양 과학들을 스스로 책으로 서양 언어로 써 있는 책들을 스스로 읽고 공부해 가면서 또 중국어로 번역된 책도 공부해 가면서 그걸 우리식으로 그걸 이해해서 했기 때문에 성균관 또 한성사범학교의 우수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은 말하자면 완전한 책으로 나오기 전에 이 렉처 노트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렉처 노트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듯이 이상서 선생님도 수많은 책들을 읽고 스스로 이해하고 그걸 종합해서 우리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그 내용들을 전수해서 역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허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이 호모 허버트라고 들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찾아보면 여기에 이 제목이 그렇게 부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허버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관립학교에 최초로 서양 근대 수학을 도입한 사람입니다. 고종 황제는 이 나라가 열강의 제국주의의 세계의 난립에 이 조선의 흔들리는 운명을 생각하면서 이 서양의 과학 기술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 정부에 유능한 영어 선생님들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3명의 젊은이가 언어 교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허버트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이 허버트는 이 다스마스 컬리지를 만든 설립자 집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버먼트주에 있는 작은 학교의 총장이자 목사인 아버지와 또 다스마스 대학의 창립자의 후손인 어머니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인 다스마스 컬리지를 졸업하고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그러니까 학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닌 겁니다. 신학대학원. 이 유니온 신학대학원은 어디냐면 내가 뉴욕에 직접 가봤는데 컬럼비아 대학에 바로 붙어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저 학위를 컬럼비아 대학교 학위하고 공동으로 수여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문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누구냐면 지금 몰몬 선교사들 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고 20살 때 선교 활동을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사람들 즉 대학교 1, 2학년이 선교에 와서 그냥 선교를 하는 그런 시대였던 때에 대학원을 2년이나 다닌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와서 선교사의 의지지만은 정부의 추천으로 미국 정부의 추천으로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의 고등한 인재들을 가리킨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이 1886년 4월에 유경공원 로얄 잉글리시 스쿨입니다. 이 6영, 이 영이 영어 할 때 영자입니다. 영어를 이렇게 가리키는 학교다. 앞에 로얄이라고 붙어 있는 건 여기서 누구를 가리켰냐? 이 고위 관리들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교사는 한국당을 밟았습니다. 유경공원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과 양반집 자제들에게 영어와 신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종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조선 정부가 채운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입니다. 허버트는 선교사이기도 했지만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나온 정부가 추천한 유능한 수학 교육자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관립학교에서 처음으로 수학 교육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1886년 내한하여 유경공원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자연과학, 역사, 정치를 정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때 비로소 사칙 계산을 넘어서는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이 가감승제 가르쳐주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책이 없었을 때예요.
서양 선교사들도 와서 가리키면 딴 걸 모르니까 그냥 덧셈 뺄셈을 가리켜주는 그 정도. 그리고 그러다가 그런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과거를 붙은 사람들, 고급 공무원들, 그리고 한학 실력이 상당한 사람들을 이미 뽑아서 가리키는 거니까 금방 그 다음 수준을 가리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서양의 근대 수학과 자연과학이 한국에 소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버트 박사가 유경공원에서 재직기간 5년 동안 조선의 근대식 학교의 틀을 잡으면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고, 아울러 3인필지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저술했습니다. 한글로 쓴 겁니다. 3인필지는 천문, 세계지리 및 각 나라의 정부 형태, 사회 제도 등을 총망라한 서양 세계를 알리는 최초의 사회 지리 총서입니다. 허버트 박사는 3인필지 서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상류층에서 한자만 쓰고 오히려 편하고 쉬운 한글 쓰기를 업신여김을 오히려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허버트 박사는 한글의 독창성, 과학성, 간편성을 발견하면서 한글에 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한글 애용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인 주시경 선생과 함께 띄어쓰기를 강조하였으며 서재풀 박사를 도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 창간과 우리나라 최초의 창간과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와 우리나라 최초의 을 도와 영문판 주필을 담당했고, 1903년에는 미국의 스미소니안 학회지에 한글의 우수성에 대하여 기고하면서 한글이 대중의 의사소통 매개체로서 영어보다 우수하다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또 한성사범학교와 관립중학교, 옛날에는 처음에 중학교가 생겼을 때는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중학교. 근데 이제 정부의 학교니까 관립중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학교가 여러 개 생기면서 이제 경기 중학교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경기 고등학교가 된 겁니다. 자, 어쨌든 관립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며 우리나라의 한글 보급과 근대 교육에 앞장섰습니다. 또 대한 역사 등의 교과서를 접필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아울러 을사늑약 직후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만이 살 길이다라고 외치면서 교육의 강화를 통해 일본을 이기게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1891년 유격공원의 교사직을 사임하고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헐버트는 미국에 돌아가서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푸트남 밀리터리 아카데미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선에 관한 문필 생활을 계속하던 중 한국에서 일시 귀국한 아펜젤러 목사를 만나서 다시 조선에서 봉사한 것을 권유받고 1893년에 9월에 가족과 함께 다시 조선에 입국합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주위에서 배제학당에서 교사로 일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그러나 감리교 출판사인 산문 출판사를 운영하였고, 또 이를 통해 수많은 선교 관련 문서뿐만 아니라 독립신문에 영차판, 한국의 문화와 정세를 소개한 조선평론, 더 코리아 리뷰, 또 소개한 조선평론을 또 1901년부터 1906년까지 발행하면서 이를 통해 일본의 야심과 야만적 탄압행위를 폭로합니다. 허버트 에듀케이션 시리즈를 편성하여 1908년까지 수학책을 포함하여 모두 15권의 한글 교과서를 펴냅니다. 자, 또 그리고 이제 1900년에는 이 3인필지 수정판이 허버트 에듀케이션 시리즈 넘버 2로 출판됩니다. 허버트 박사는 아리랑과 한국 전통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1896년 박사가 저술한 한국의 소리, 코리안 보컬 뮤직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아리랑을 역사상 최초로 제보하였으며 우리 음악인 아리랑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자, 을사보조약을 전후하여 조선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점차 노골화되자 그는 조선의 독립과 운명에 대해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고종 황제는 조선의 비운과 국권 위협의 상황을
모든 세계 나라의 세계의 모든 나라에 간곡하게 전달할 사절이 필요하였고 허버트는 고종 황제로부터 밀사의 요청을 받고 즉시 허락하였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직전 고종 황제의 친서를 들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방문하였으나 이 일본의 이 방해로 미국 국무성과 백악관의 친서를 받지 않아 한미 수호 통상 조약에 의거 미국이 한국을 도와 일제의 침략 야욕을 저지해야 한다. 받지 않자 이전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거해서 미국은 한국을 도와서 침략 야욕들, 일본의 침략 야욕을 막아줘야 된다고 미국의 언론계와 또 정치계에 호소를 합니다. 이어서 고종 황제에게 만국 평화회의의 특사 파견을 건의하였으며 실제 1907년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를 위한 특사로 임명되어서 일본 경찰에 미행하여 일반 여행으로 가장하고 부산,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헤이그에 직접 갑니다. 거기 가서 우리나라에서 아까 사진에 본 이상설, 이준, 이휘종 특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측면에서 도와줍니다. 실제로는 헤이그에는 4명의 밀사가 간 셈입니다. 고종과의 대화를 통역하기도 했던 이상설과는 깊은 교류를 통하여 서양수학과 과학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상설을 한국 수학 교육의 아버지로 만든 계기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헤이그에서는 고종의 정사로 간 이상설보다 먼저 헤이그에 도착하여 회의 15에 조선 대표단의 호소문을 게재하게 하고 또 을사보호조약이 일본의 강권에 의한 것임을 각국 대표에게 알리면서 한국 대표의 본회의 참석을 위해 각 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헤이그 피스 클럽에서 일본의 부당성을 성토합니다. 한국을 조선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교육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식민지화해가는 과정을 이때 허버트 박사는 일제의 야만적인 우리나라 문화재 약탈 사건을 예로 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국립박물관 용산에 가본 사람. 거기 가면 큰 거실에 큰 탑이 있죠. 그게 바로 이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이게 어떻게 거기에 지금 와 있냐면 우리나라 국보 86호인 경천사 석탑은 일본 국내부 대신인 다나카라는 자가 1907년 1월 황태자 순종의 결혼식에 축하사절로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다나카가 무언가 기념물을 한국에서 가져가고 싶다고, 자기가 한국에 왔으니까 기념품을 가져가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한국을 잘 아는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문의해서 개성군 풍덕면에 있는 이 경천사 10층 석탑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자기가 판단해서 가져가기로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고종을 만나보고 고종에게 그 석탑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경천사 석탑은 1층 몸돌에 고려 충모광 4년이 기록되어 있어 1948년에 세워졌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중국 왕실이 고려에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탑으로 유서 깊은 문화재입니다. 고종은 이 탑은 그 개인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전체의 것이고 훌륭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면서 다나카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다나카는 무단으로 85명의 일본군을 보내서 석탑을 뜯어내서 우마차에 싣고 일본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일본의 축하사절이 와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헐버트는 이 소식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현장에 가봅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마차 자중만 남아있고 탑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어서 그래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을 만나서 실상을 파악하고 또 석탑을 옮길 때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들이 성급하게 헐어내렸음 또 확인합니다. 헐버트는 현장을 답사한 뒤 집에 와서 바로 재팬 크로니컬이라는 신문에 석탑이 있었던 현장 사진과 함께 사건 내용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자 일본의 여론은 일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건이 단지 사소한, 그러면서 신문은 이러한 사건은 단지 사소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처음에는 이렇게 부정했다가 진실이 밝혀지자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런 사건 단지 사소한 일이라고 하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뭉개버렸던 거예요. 일본 정부 역시 처음에는 이 일은 그냥 한국의 무책임한 모험가들이 그냥 이렇게 한 일이지 자기들은 상관없다고 하면서 부정하다가 이제 일본 군인들이 와서 직접 뜯어서 가져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 당황하게 됩니다. 허버트 박사는 이후에도 이 사건을 일본 불법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로 국제적인 여론을 환심시키기 위해서 뉴욕 포스트 등 국제신문에 지속적으로 기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만국 평화회담이 회의가 열리고 있는 헤이그에서도 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일본은 이 석탑을 벌써 시간이 된 건가? 이 석탑을 요것만 마무리합시다. 이 석탑을 2005년 돌려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게 돌려와서 내가 어렸을 때 어디 있었냐면 경복궁 앞에 세워놔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2005년에 용산 중앙박물관 개관과 함께 중앙박물관 로비에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진 겁니다. 아까 그 사진이 이게 그 경복궁에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던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 자, 그는 이러한 조선에 대한 관심과 행적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친한판 선교사로 죽어갔고 마침내 1908년에 추방당합니다. 이어서 일제는 외국인들을 다 추방하고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외국인들은 다 추방하고 그리고 고종을 강제로 양위시키고 끝내 1910년에는 한일합방을 단행한 것입니다. 힐버트는 이 외에도 대한민국 제한제국의 왕실의 독립용 비자금 회수를 위해서도 전력을 하였으며 이 얘기도 알고 있죠. 고종이 상하이의 독일은행에 이제 돈을 맡겨놓은 것을 나라를 나중에 그냥 일본이 그냥 삼켜버린 거. 중국하고 독일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계속 그걸 따지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목사와 교수로서 문필활동과 강연을 통해 한국의 독립과 문화 소개를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하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 박사가 초대를 해서 이제 한국에 다시 옵니다. 한 86세의 나이에 1949년에 옵니다. 온지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나이가 워낙 들었으니까 일주일 만에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얘기하고 실제로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화진 묘지에 있는 허버트 박사의 묘입니다. 요 묘비석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에 허버트 박사의 묘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1950년에 3월 1일 건국 공로훈장 태극장이 추서됐습니다. 이 사진은 1897년 한성사범학교 교사로 있던 허버트의 모습입니다. 자, 허버트의 연보가 이렇고 이런 활동들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아주 초창기의 한국인 수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